한일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일단 가기 전에 사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뭐 좀 사과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지금 파트너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일본 기업들 뭐 뭔가 좀 이렇게 돈을 내는 문제잖아요. 근데 막상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은 참여가 아직 없어요. 명단에 이름이 없거든요. 요 두 가지가 관심들이 없었거든요. 요게 사실은 국내 여론이 어떨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정상회담 결과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일단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는 큰 선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예. 윤석열 대통령은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왜? 지금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는데 예. 뭐 이거 피해자들 당사자들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죠. 주는 돈 일본에서 받겠다는 거고 예. 또 현재 일본 정부는 뭐 추가 사죄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평행선으로 강대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누군가가 몸을 던져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설사 이 문제 때문에 욕을 먹고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임기 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이 대단히 강하세요.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요. 이렇게 예민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지지율이 빠지는 이슈를 다치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특이하게 지지율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지금 3대 국정 가서 보세요. 연금, 교육, 노동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이 한일 관계도 솔직히 말하면 좀 국정 지지율이 오를 때 했어도 되겠는데 지금 바로 드라이브를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 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한 철학이. 어떤 철학이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기 전에 지난 우리 전당대회 끝나고 13일 날 대통령하고 만찬했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한일 관계를 1대1로 주고받기 식으로 안 하겠다. 뭘 주고 뭘 받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는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10이고 국격이 6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힘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고 일본은 지금 빠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정상이 다른 나라 일본과 할 때 가고사 문제든 뭐든 문제에서 자 내가 요거 할게 너나 요거 줄래 이런 식으로 째째하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뭐냐 이제는 우리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일본을 내려다보는 자세에서 자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강제징용 문제 우리가 제3자 변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 사죄 하겠으면 하고 뭐 말겠으면 말고 그다음에 일본 전범 기업들 앞으로 배상에 참여하겠으면 말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일본을 리드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쭉 보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 저렇게 빨리 속도내서 손을 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 이 문제는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건드려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대법원 판결부터 등등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보러볼 때 이미 1998년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다 관계 정리하고 관계 좋게 가고 있었어요. 그대로 가면 돼. 그런데 갑자기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골고금 피해자들에게 청구권 권리가 있다고 해주고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피해를 당한 그런 뭐 양금덕 할머니와 같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정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들이 권리죠. 또 대법원이 견제해서 법원은 그들의 그 청구권을 듣고 청구권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사법의 영역이죠. 정권을 진 행정은요. 그에 따라서 맞추면 안 됩니다. 행정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린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으면 대통령으로서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이걸 해결할 용단을 가지고 일본 그때 아베
총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자 일본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아마 입장은 다를 거 아닐 거예요. 분명 뭐 우리 다 사죄했는데 왜 또 예. 하냐. 그럴 경우에는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3자에 의한 변제 방법은 어떨까. 이런 각이한 방법을 놓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죽창가 부르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지섬이야 뭐 파기 선언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몇 시간 전에 또 갑자기 파기 선언 통보 효력 정지 뭐 통보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교적인 참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한 결국은 이게 윤석열 정부한테 완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천천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나는 대통령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이런 고충을 나누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번에 이걸 했고요. 다음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한일회담 정상 이 결과를 가지고 뭐 저울에 달듯 이걸 줬는데 거기에 등가성이 맞는 걸 받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하면 안 된다. 왜? 지난 12년 동안 최악으로 지금 하강선을 긋던 이 곡선 이 흐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다시 상승으로 이번에 올려세웁니다. 올려세워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든 거. 이 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언론들이 일본의 추가 사진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 또 초점을 또 맞췄죠. 그거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이어진데 추가 사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니 기시다총리가 명백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역대 정부들의 모든 걸 이제 계승하겠다. 거기에는 김대중 어부치 선언에 다 밝혔습니다. 통절히 반성하고 사죄한다. 이걸 결성하겠다 하고 했으면 이건 우리는 또 기시다 내각에서 사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지소미아 정상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뭐 수출 규제, 와이트 리스트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굴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을 쓰는 건 맞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좀 그래도 같이 갈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김재원 최고는 반대로 약간 좀 같이 어렵다는 식이거든요. 지금 뭐 간단하게 짧게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입장이세요? 우리 당은 이번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전당대회고 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는 당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심정인가 하면요. 설사 민주당 쪽에 있던 사람도 우리 쪽으로 끌어. 하나가 아쉽다 지금. 중도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도 끌어서 우리를 지지하게 만들어.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리고 당 내에서 저는 뭐 어느 특정인을 해가지고 뭐 이준석을 안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특정인을 가지고 자꾸 논쟁하는 건 저는 전혀 불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든 상관이 없다 지금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이젠 들어섰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새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척지고 새 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행동하고 행보하고 이러면 저는 안 된다. 왜? 내년 우리 총선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얼굴로 치른다는 당의 입장이 정립됐으면 여기 호흡을 맞춰야 우리 당원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약간 대척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갈 수 있냐 이거죠. 글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같이 어떻게 우리는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의 대통령의 얼굴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를 올려서 그 지지도의 우지에서 선거를 가야 되는데 그게 반대되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유럽도 당 안에 뭐 독일 같은 데는 당 안에 또 청년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 안에 야당이 있는 셈이에요. 야당이 있는 이럴 때는 선거 전에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막 각을 세서 그럽니다. 그러나 총선 때가 되면 다 휴전선포하고 뭉치자. 그래서 총선을 승리하게 뭉쳐야 됩니다. 뭉쳐도 안 되는 게 총선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모든 특정인 누구를 뭐 지정하지만 뭐
시간도 없어요. 예. 모든 당원들이 총선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호흡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야지. 뭐 난 생각이 달라. 뭐 윤석열 대통령에서 지나치게 것처럼 그런 내부 총질을 이러면 저는 안 되죠. 그러면 약간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뭐 받을 수 있지만 약간 조건이 있는 거네요. 사실 같이 조건이 갈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네요. 더 조건이 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북한은 약간 아사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보도도 되고 나오고 있어요. 네. 들으신 바가 있나요? 그런 거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들은 바는 없는데. 예. 지금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요. 식량난이 뭐 어마어마하다 지금 굉장히. 일각에서 보도하는 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어느 정도 심각할까라는 걸 우리가 항상 재단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지가 있어요. 예. 여기에 뭔가면 정 죽게 됐을 때는 김정은이가 딱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 전쟁 준비를 위한 북한 말로 군량미라고 하는데 군량미. 예, 군량미 창고를 엽니다. 그거 푸는 거예요, 그거 쌀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김정은이가 뭐 최고 사령관 명령으로 뭐 10만 톤을 꺼낸다. 뭐 15만 톤을 그건 진짜 꺼낸다. 어떻게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 없대. 그때는 푸는데 아직까지 군량미 창고 열지 그러면 않았어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안 간 거네요. 그러니까 북한은 마지막에 진짜 이제는 더 없다. 그럴 땐 군량미 창고 엽니다. 그거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량미 창고를 먼저 다 먹이고 그 창고가 비죠. 그러면 뭐 시진핑 형님한테 전화해서 중국에서 빨리 긴급 식량을 들어오든지 뭐 이런 긴급을 이제 변통을 쓰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아직까지는 군량미 창고 열었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북한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미사일을 계속 어제도 지금 정상회담 가는 날 있는 오전에 쐈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제가 어제 그래서 뭐라고 당 최고위에 가서 야, 좀 미친 게 한 데는 몽둥이 찜질이 제일이다. 제가 야마를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면요. 뭐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 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출발 몇 시간 전이잖아요. 그렇어요. 비행기가 뜨려고 합니다 지금. 뜨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뭔가를 날아간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어제는 대륙간 ICBM입니다. 이게 6,000m 올라갔어요. 6,000km. 6,000km. 완전 고각 그다음에 발사했어요. 몇 분 70분을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10분을 날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고각 발사해가지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물론 일본 앞에 이제도 곧 딱 밖에 떨어졌지만 이런 일을 하면 전용기 비행사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요. 비행기 내가 앉았어요. 그러면 공군에서 다 스크린 해가지고 주변 상황 뭐 이상한 게 뭐 아예 하면 뭐 북한 전투기가 어디로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날았다고 보도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비행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날렸어요. 우리 지난해 뼈아픈 우리 과거도 있잖아요. 우리 칼기가 소련 울라지버스토크 옛날에 그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너무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 출발 전에 이런지 이거 난 그래서 어제 나는 이런 메시지. 야 우리도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보고 그럼 너 오늘 우리 전용기 뚫을 시간에 고각 발사했어 6,000km. 그럼 앞으로 김정은도 전용기 뚫을 징조가 우리가 포착되면 우리도 뭐 우리도 그저 미사일 또 뭐 연습 발사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김정은이 야 이거 내가 앞으로 다른 나라는 하더라도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시점 맞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얼마나 나쁜 짓 하는지 좀 알게 하라고. 우리 지난번에 무인기 들어왔을 때 인천공항에서 45분 동안 다 준비해. 무슨 일이나 무인기가 빙빙 돌다가 이륙하는 것들이 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메시지 한 방 날려야 되는데. 근데 궁금한 거는 북한 지금 미사일을 수시로 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이 이 해킹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가고 있다. 가상화폐 뭐 이런 가상화폐 이런 거. 근데 지금 뭐 훔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가상화폐에 대한 철저한 방어벽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북한한테 털렸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음 하나는 북한은 불법적인 외화벌이 수단이 많습니다. 마약 판매라든지 위조 지폐라든지 이런 각양 수법을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해장 토크 지금 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지금 다는 못 드셨어요. 아직 잠깐만, 요거 방송 끝내놓고 제가 받았어요. 네. 잠깐만, 요거 보고 카메라 좀 봐주세요. 네. 오늘 해장 토크는요, 진짜 해장국과 함께 했는데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시죠? 태영호 최고위원과 오늘 해장 토크, 이번 주 해장 토크 진행해 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